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부터는 이제 근현대사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근현대사는 이 시간적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생각하시면서 각 중요 사건을 정리해야 돼. 그리고 이제 먼저 근대사를 말씀드리면, 근대사는 보통 이제 강화도 조약부터 근대사회라고 형식적으로 나누긴 하지만 보통 흥선대원군부터 나오니까 저기 흥선대원군부터 공부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부터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해가지고 일제강점기 있죠.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그때를 근대사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근데 그 시기를 두 개로 나눠서 한다. 뭐냐면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합병될 때까지 그 시기 하나,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따로 하나. 그래서 두 파트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앞에 파트 흥선대원군부터 1910년 강제로 일제 식민지로 넘어가기 전까지 대한제국 시기까지 그 시기는 크게 세 개로 나눠서 볼 거예요. 흥선대원군부터 1880년대 주요 사실들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1890년대 주요 사실들, 그 다음에 1900년대 주요 사실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나갈 거고 항상 공부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줄을 항상 거놨어. 자,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기를 말하는 거냐면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때부터 80년대 주요 사건까지. 자, 여기에는 주로 이런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863년에서 1873년까지 요때가 바로 흥선대원군 집권기라고 하는 거야. 흥선대원군 집권기.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하나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1876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문허가 개방이 됩니다. 그 강화도 조약이라고 한다. 강화도 조약. 그래서 강화도 조약 하나 정리해 놓고 강화도 조약. 그다음에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는 게 일어나. 이모군란.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변란을 일으킨 거. 그래서 이모군란이 하는데 요 이모군란도 하나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나. 갑신정변.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도 하나 정리해 놔야 되고. 갑신정변. 그 다음에 1885년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 일어나. 그걸 거문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거문도 사건. 그래서 거문도 사건도 하나 정리해 놔야 되고, 1889년에 우리나라 지방관들이 일본으로, 개항 이후에 일본으로 쌀이 많이 나갔거든. 쌀, 콩 등 곡식이 많이 나갔거든. 그래서 식량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는 시기다. 이때가 일본 상인의 식량 수탈로 인해서. 그래서 일본으로 식량이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 그걸 세 글자로 방공령이라고 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1889년이야. 1889년에 방공령 선포. 그래서 지금 이거 따로 쓸 필요는 없고 일단 크게. 자, 그래서 근대사회에 들어가서 첫 번째 단락, 흥선대원군 집권에서부터 1880년대 주요 사건들 있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정리해 두셔야 될 거야. 먼저 정리해 둘 거, 흥선대원군 집권 정책,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 그다음에 이모군란, 갑신정변, 거문도 사건, 그다음에 방공령 선포.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더 추가적으로 심화 학습을 해 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근현대사 할 때는 이 틀을 항상 유지하십시오. 사이사이 세세한 거는 까먹어도 이 틀은 항상 유지하시라고. 흥선대원군, 강화도 조약, 이모군란, 갑신정변, 거문도 사건, 방공령 선포.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뭐 좀 더 추가로 공부를 하시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 흐름에 따라서 먼저 공부를 할게요. 자, 그래서 376쪽에서 흥선대원군의 정책 있죠? 그걸로 가십시오.
자, 흥선대원군은 원래 왕은 아니고 왕의 아버지야. 이하응이라는 사람인데 이하응. 근데 고종의 아버지야. 그래서 고종이 이때 즉위한다. 미성년의 나이로. 이거는 뭐 19세기의 특징이지. 19세기 순조 때부터 순조, 헌정, 철종, 고종 때까지 요때가 다 미성년의 나이로 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종이 미성년의 나이로 즉위하면서 처음으로 집권하게 됩니다. 누가? 흥선대원군. 이름은 이하응. 이 사람이 섭정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하응이 권력을 잡고 1873년 퇴진할 때까지, 흥선대원군 퇴진할 때까지 요때 개혁 정책을 한다고. 그래서 요 개혁 정책의 내용이 뭐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있었던 대외적인 사건이 있어. 대외적인 사건. 그럼 1868년, 요것도 1871년 해가지고 요것도 사이에 딱 갖다 끼는 거야.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있었던 일. 그래서 첫 번째 병인 양요. 양요보다 박해가 먼저 일어나겠다. 천주교 박해. 이건 미리 공부하신 거야. 생각해 보시면 조선 후기 공부하실 때 사회편에서 천주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지. 그래서 천주교 맨 마지막 박해가 이 흥선대원군이 일으킨 박해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사상 최대의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때 프랑스 신부와 남종삼 등 수천 명이 처형당하는 조선 최대의 박해가 일어났다. 그걸 병인박해라고 한다. 그 사이에 그 밑에 셔먼호 사건을 끼는 거야. 셔먼호 사건. 개락 지금은 일단 들으세요. 셔먼호 사건은 미국 배야. 미국 배가 조선의 통상을 요구해 온 사건이야. 대동강에 올라와서 평양에. 근데 거부당하자 약탈을 저지르고 사륙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해서 평양 군민들이 대동강에서 이 배를 침몰시켜 불에 태워서 전소시킨 사건이야. 그래서 미국 배 대동강 침몰 그런 식으로 먼저 크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같은 해 병인년에 프랑스가 조선을 침공한다고. 그걸 병인양요라고 한다. 병인양요. 여기서 양요는 서양이 쳐들어온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프랑스가 쳐들어온다. 그건 결국은 천주교 박해를 원인으로 했겠지. 그래서 그걸 병인양요라고 한다. 그 다음에 18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가 또 조선의 통상을 요구해 왔다가 거절당하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다 발각되어서 도망간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서양 세력에 대한 반감이 더 심화됐겠죠. 결론은요. 그 다음에 1871년엔 신미년이라고 하거든. 이때도 양요가 발생해. 그걸 신미양요라고 한다. 신미양요. 이때는 미국이 쳐들어와. 미국이. 원인은 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자, 그래서 결국은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양요가 두 차례 발생하는 거야. 프랑스가 먼저 쳐들어오고 미국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에 척화비라는 걸 세워. 척화비석이라는 걸 세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집권기 때 이런 거, 요는 대외적인 정책과 관련인 거야. 대외적인 정책.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정책 63년부터 73년까지 대내적인 정책, 대외적인 정책을 하는데, 대내적으로는 그런 거야. 배경을 말하면 19세기가 세도 정치기, 순조, 헌정, 철종 3대에 걸쳐서 60년간 외척, 소수 가문들에 의해서 권력이 독점됐다. 그래서 왕실의 권위는 굉장히 추락하고 정치 질서는 문란해지고,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집권하고 세도 가문을 견제하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려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합니다.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정책의 큰 의의야. 왕실의 권위를 향상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민생 안정, 그러면서 국가 재정도 확충하려는 요게 대내적인 정책의 의의다.
반면에 대외적인 상황은 어떠냐면 이 시기가 서양, 먼저 근대화된 서양 세력이 강력한 군사력을 발판으로 동양에 통상을 요구해오던 때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통상을 요구받을 때란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은 이때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통상을 요구해오는 시기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은 통상을 거부하는 정책을 폈다. 그걸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쇄국 정책을 지시했다. 그 쇄국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자, 이것도 순서대로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설명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정책 개혁 내용이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본다고. 자, 그래서 그걸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는 거야. 자, 대내적인 정책 봅시다. 자, 대내적인 정책. 그 목차 위주로 먼저 크게 보는 거야. 자,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 당연하지.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세도 가문 이외 사람들은 관직에 진출할 기회를 거의 상실했단 말이야. 그래서 세도 가문, 안동, 김씨 등 세도 가문을 견제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고루 등용했다. 그건 특별하게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어쨌든 19세기 세도 정치를 막을 내리게 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을 배제하고 당포와 신분의 구별 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 등용. 이거를 탕평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 탕평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좀 샅샅이 외워버릇 하세요. 자, 19세기의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했지. 그래서 19세기 상황이 비변사가 최고 기관화되면서 의정부와 육조는 유명무실해졌다.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따라서 이 사람은 비변사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했다. 자, 읽으세요. 비변사를 폐지하고 정무는 의정부에, 군무는 상군부에 이관,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거 다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건 잘 나오는 거라고 지금부터 하는 거는 통치기구를 정비했다. 그래서 비변사는 어떻게 했다? 폐지했다. 비변사는 폐지하고 비변사의 기능을 어디로 옮겼다? 의정부하고 삼군부로 옮겼다. 삼군부. 그래서 의정부, 삼군부 기능의 강화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부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어쨌든 비변사 폐지도 비변사 폐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방향은 비변사 폐지 내지는 비변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은 강화 내지는 부활. 이렇게 의정부는 정무, 군사 업무는 삼군부로 하여금 담당하게 했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부활, 기능 강화. 두 번째, 통치체제 정비. 이건 별 의미는 없고 바뀌지 않게만 조심하십시오. 자, 법전을 정비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시기에 정비된 법전은 뭐다? 대전회통이다. 대전회통과 육전조례. 육전조례다. 이건 조례집. 대전회통과 육전조례. 요거는 아주 단순하게 박아 나온단 말이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다. 경국대전이 성종 때 완성 반포되고 그 이후에 변천된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순서를 속통회라고 외우지. 속통회. 그래서 속대전. 바로 읽으시라고 그랬지. 속대전 영조. 통이니까 통편이야. 통편. 대전 통편이야. 통편. 정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회. 그러니까 회통이야. 그래서 흥선대원은 회통으로 가셔야 돼. 자, 그래서 대전 회통이 맞아. 속통회 이렇게. 속통회, 육전조례 그런 거 바꿔 나온단 말이야. 별 의미는 없는데. 자, 그래서 요거.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다? 경복궁 중건사업. 자, 이것도 자, 경복 이건 중요한 정책이다. 경복궁 왕실의 권위를 추락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무엇을 지었다? 경복궁을 중건했다. 다시 지었다는 소리지. 그럼 다시 또 읊어야지. 경복궁은 조선 최초의 궁궐로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법궁 내지는 정궁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거 다시 기억하셔야지. 임진왜란 때 불에 타고 조선 후기는 나오면 안 된다 그랬지 반드시. 그래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궁궐하면 경복궁이 나오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러다가 누가? 흥선대원군이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중건. 그래서 경복궁 중건은 흥선대원군 때니까 몇 세기 건축물로 나온다 그랬어요? 당연히 19세기 건축물로 나온다 그랬지.
그거 다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무리한 경복궁 중건 사업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된 어떤 일련의 조치들도 연필로 다 줄쳐놓으세요. 자, 뭐 원납전 줄. 원납전은 기부금이야. 의미를 따지자면. 근데 기부금은 자진해서 내야 되는데 강제로 걷었다는 것이. 그래서 원납전, 기부금, 강제 징수. 두 번째, 사대문 통행세 줄. 그거 뭐 해설할 것도 없지. 사대문 들락날락거리는 통행세도 새로 걷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지주에게 뭐 결두전 줄. 결두전 징수. 결두전 줄. 그 다음에 당백전, 이건 화폐야. 특히 당백전은 동그라미 쳐놔.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한 시기가 어느 때다? 흥선대원군. 이거는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거야. 그런데 너무 남발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 사건이야. 그래서 당백전 남발, 인플레이션 심화. 그다음에 양반 묘지림 벌채 줄. 백성들 부역동원. 연필로 다 줄쳐놓으세요. 결론은 뭐야?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사업을 하는데 가뜩이나 민생이 안 좋은데 어떻게 세금을 추가로 걷었다는 거지. 세금 걷고 원납전, 사대문 통행세, 결두전 이런 것들을 걷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으나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으니까 생활도 악화시킨 거지. 당백전.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이 필요하니까 양반의 조상, 양반의 그 묘지, 조상 무덤에서 좋은 나무들을 함부로 벌채했다. 양반의 묘지림 벌채.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일을 시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경복궁 중건 사업과 관련이 있다. 특히 당백전은 특히 더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쨌든 또 동그라미 쳐놔. 원납전, 기부금 감제 징수, 사대문 통행세는 그냥 보면 될 것이고, 결두전 동그라미, 결두전 징수, 당백전 발행, 그 정도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서원 철폐. 전국의 서원을 철폐했다. 서원 철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읊어보면 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16세기의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아니에요. 그래서 16세기부터 사림들에 의해서 보급되기 시작했던 학교지. 그리고 조선 후기에 더욱더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지. 근데 서원이 뭐야? 붕당의 근거지로서 역할도 했기 때문에 붕당 간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온상이 되어버린 것이기도 하나. 그 다음 민생을 해치는 폐단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겸사겸사 흥선대원군은 전국의 서원을 뭐 47개로 정리한다. 47개까지. 서원 철폐는 조선 후기에 영조도 나와. 그런데 47개로 하면은 흥선대원군으로 가시는 거야.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 할 때 했던 말도 줄쳐놓으세요. 백성을 해치는 자라면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사료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백성을 해치는 자라면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전국의 서원을 47개로 정리하면서 한 말이다. 서원 철폐. 자,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의 시정이야. 그 다음에 당연하지. 19세기가 바로 삼정의 문란이 심화된 거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바로 집권 전에 무슨 밀란도 있었어? 1862년에 철종 때 임술밀란도 있었지. 임술밀란. 그래서 임술밀란은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된 밀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임술밀란을 계기로 이때 삼정이청이라는 개혁기구도 설치됐지. 조심하세요. 흥선대원군 집권 전의 사실입니다. 흥선대원군 집권 전에 임술밀란, 그 다음에 삼정이정청 설치. 그러나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이미 철종 때 설치했으나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야.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본격적으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하는 거야.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는 거 맞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 전정의 문란의 시정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건 가볍게 줄만 쳐놔. 권세가 지방 간 양반 토의 토지 겸병을 금지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토지 겸병 금지지 뭐. 토지 겸병 금지. 그 다음에 양전 사업
사업 줄쳐놓고 토지 조사 사업을 다시 실시하는 거야. 양전 사업. 그다음에 은결을 색출한다. 은결은 양안, 토지 대장인 양안에서 누락된 토지를 말하거든. 은결이 많아지면 전세가 잘 안 거치는 거야. 그래서 은결을 색출해서 양안에 이렇게 등록하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토지 변경 금지, 양전 사업과 은결 색출 그런 것들 가볍게 줄만 쳐놔. 자, 그 다음에 동포제, 허포제. 이거는 확실히 더. 동포제, 허포제. 이거는 이제 군포징수의 폐단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의 군역, 양인들의 역의 의무가 너무 과하다. 농민들의 군포 부담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농민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개혁 정책을 영조 때 이미 하지. 그걸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여전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동포제, 호포제를 실시한다. 처음에는 동포제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호포제라고도 했어. 그래서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동포, 호포 같이 읽어. 동포제, 호포제. 동포라는 용어, 호포 그리고 의미도 중요하다. 동포제, 호포제는 누구에게도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 그거 반드시 줄쳐놔야지. 그래서 균역법 할 때, 영조 균역법 할 때 강조한 부분이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물리자란 걸 호포제라고 했지. 조선 후기의 개혁안으로서 등장하긴 했지만 실시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에는 일부 상류층을 대상으로 선무 군관포 이래야지 양반에게 군포를 물리는 호포제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죠. 그건 어느 때만 맞는다? 흥선대원군이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동포제, 호포제 실시 내용까지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느 누구만 맞는다? 흥선대원군. 거꾸로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했다. 그러면 동포제, 호포제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종의 문란 중에서 가장 폐단이 심했던 게 뭐다? 환곡제도였죠. 환곡제도.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환곡제도를 폐지한다. 환곡제도를 폐지한다. 그리고 무슨 제로 전환한다. 사창제로 전환한다. 이것도 다 이것도 공부는 누적이란 말이야. 환곡하고 사창은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춘대 춘합에 의한 빈민구제 제도라고 원래는. 근데 환곡과 사창제의 공통점은 춘대 춘합에 의한 빈민구휼 정책이지만 차이점은 환곡은 정부가 주도하는 거고 사창제는 민간 주도로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머릿속으로. 그런데 19세기에 관리들이 부패가 심하니까 당연히 환곡이 폐단이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정부 주도의 환곡제를 폐지하고 민간 주도의 사창제를 실시했다까지.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면 돼. 여기까지가 제일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크게 이해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비변사 폐지,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 강화, 부활. 여기서부터 환곡제 폐지, 사창제 실시까지. 이 부분이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정확하게 외우시고 이해까지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라고. 그 다음에 국방 강화 정책 있지? 그거는 그냥 연필로 줄만 치면서 가볍게 읽으세요. 수군 통제사 지위를 강화했다는 등, 삼수병을 강화했다는 등, 중국을 통해 서양 화포 기술을 도입했다는 등, 강화도를 중심으로 경기도 연안에 포대를 확충했다. 자, 이때는 당연히 국방 강화를 해야 되는 시기야. 왜 그러냐면 서양 세력이 몰려와서 조선의 통상을 요구해오는 때거든. 그래서 국방력이 강해야지만 거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대내적으로는 왕실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그게 바로 이런 거의 의미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기도 했다라는 거야. 그 정도로만. 그다음에 천주교 박해, 이건 뭐 당연히 알아야지. 흥선대원군 때 천주교 박해가 있었던 거 맞죠? 그걸 병인 박해라고 한다. 다시 한번. 그러나 처음부터 천주교를 박해하진 않았다 그랬지? 오히려 프랑스 군대를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다. 그것도 알아나. 집권 초기, 그래서 비교적 집권 초기에는 천주교에 대해서 좀 관대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는 천주교를 이용해서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였으나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천주교를 탄압해야 된다는 유생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오히려 반대로 대대적인 박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신부가 이때 처형당하고, 그럼 벌써 생각이 나야 돼. 프랑스 신부가 이때 처형당한다? 그럼 나중에 뭐의 배경이 되겠다?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배경이 되는 거지. 그럼 병인 양류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지.
남종, 삼종 수천 명이 처형당하는 최대의 박해, 병인 박해.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쇄국정책으로 갑시다. 쇄국정책. 자, 쇄국정책은 대외적인 정책이야. 이때 서양 애들이 통상을 요구해오는 시기라고. 통상. 그래서 대표적으로 통상을 요구했던 나라들이 맨 처음에 러시아라고 보면 돼. 러시아. 그런데 고종은 흥선대원군은 러시아하고 통상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오히려 러시아를 그래서 견제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러시아를 견제하려고도 했다. 이런 문장도 나올 수 있어.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근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통상을 요구했을까? 프랑스,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연이어서 통상을 요구해 오는 거야. 그걸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다시 했던 거 다시 1863년에서 1873년 집권기 때 있었던 일. 66년에 뭐가 먼저 일어난다? 병인 박해, 천주교 박해. 다음 미국배 대동강 침몰, 셔먼호 사건, 그 다음에 프랑스 강화도 침공, 병인 양용. 그 다음에 18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1871년에 신미 양용. 그 다음에 뭐 건립한다? 척합의. 머릿속으로 알아두세요. 이건 다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일어난 거 확인하고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야. 자, 그래서 간략하게만 먼저 줄쳐놓고, 자, 셔먼호 사건, 미국 상선 셔먼호 줄, 대동강 줄, 평양 줄, 침몰 줄. 그리고 그렇게 읽어 그냥 간단하게. 셔먼호 사건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란 말이야. 미국 상선이란 말이야. 배가 대동강 평양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약탈 방화 사륙을 저질렀다. 그래서 성남 평양 군민들이 셔먼호를 대동강에 침몰시켰다. 결론, 어느 배가? 미국 배가 통상을 요구하다. 통상 요구. 그러나 결국은 뭐? 침몰. 대동강 침몰. 그거 기억하라고. 자, 그 다음에 병인양요. 병인양요는 누가? 프랑스. 어디? 강화도 침공. 배경 프랑스 신부 처형. 그건 병인 박해라는 소리지. 통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는 천주교 박해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웠으나 구체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조선의 통상을 요구해오는 구실을 삼았다는 거예요. 두 개. 누가 활약을 했다? 문수산성, 한성근, 정족산성, 양원수. 그래서 한성근과 양원수 반드시 동그라미 쳐서 한성근과 양원수 동그라미. 근데 이때 이제 프랑스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강화도에 설치되어 있는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도서를 약탈해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외교장각 도서 약탈.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구 사건. 누가? 독일 상인 줄. 누구를? 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 묘 도굴. 고줄 주놈 돼. 그래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독일 상인 도굴 사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 상인이 남현군 묘를 도굴하려다 발각됐다. 남현군 묘. 그러면 오페르트 도굴 사건으로 가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신미양요. 1871년에 누가? 미국 어디를? 강화도 침공. 원인은 미국이 쳐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셔먼호 사건이 배경이 돼 있지. 그러나 근본적인 배경은 통상 요구. 누가 활약을 했다? 광성보, 어제연 줄, 어제연 동그라미. 그래서 병인양요 때 활약한 한성군과 양원수. 그 다음에 신미양요 때 활약한 어제연. 석 바뀌지 않게 조심해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미양요 이후에 뭐 세웠다? 척합의를 세웠다.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의 의지를 표현한 척합의를 신미양요 후 전국에 건립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해놔. 자, 그리고 다시 갑시다. 377로 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심화 학습하라고 다시 더 확대시켜 놓은 거지. 자, 고종이 즉위한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한다. 어떤 나이로? 미성년. 그래서 누가 권력을 잡는다? 이하응. 그 사람이 흥선대원군이다. 집권.
그 다음에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한다? 퇴진한다. 퇴진. 그걸 퇴진에다 써놓으세요. 자, 흥선대원군이 퇴진하게 되는 배경은, 흥선대원군이 퇴진하는 배경은 이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대외적이고도 대내적인 정책을 하는 거야. 근데 특히 대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이 당시에 지배층이 양반들이 심하게 반발했던 정책이 있을 수 있어. 양반들의 반발을 샀던 정책. 그게 뭘까? 대표적으로 경복궁 중건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원철폐라든가. 이건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야지. 서원철폐. 그 다음에 양반에게도 군포를 물린다. 동포제, 호포제. 이런 것들은 양반 유생들의 심한 반발을 샀던 정책이란 말이야. 그래서 경복궁 중건 사업, 그 다음에 서원철폐, 동포제, 호포제 등은 양반들의 반발. 심지어는 백성들도 조금 무리한 토목공사 때문에 반발을 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경복궁 중건 사업이야. 경복궁 중건 사업은 누구로부터도 원성을 쌓았다? 백성들로부터도 원성을 쌓은 정책이야. 개념을 알고 이건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서원철폐나 동포제, 호포제는 백성들이 반발했을 것 같은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 양반 유생들은 반발했겠지만 백성들은 지지했던 정책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당연히. 자, 그래서 양반 유생과 백성들로부터 모두 반발을 산 정책은 뭘까 그럼? 경복궁 중건 사업이겠지. 양반은 반발했으나 백성들은 지지했던 정책은 뭘까? 서원철폐나 동포제, 호포제 같은 거겠지. 지지, 맞지?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런데 양반 유생들이 지지했던 정책도 있어. 양반 유생들이 지지했던 정책도 있어.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쇄국 정책이라는 거야. 그래서 대외적으로 서양과 통상을 거부하는 정책을 폈는데 결론적으로 그걸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누가 지지했다? 양반 유생들이 지지했다. 그래서 아까 대내적인 정책 아래서 중요한 내용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그 개념을 정리하시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흥선대원군이 집권기간 동안에 무리한 개혁 정책을 하다 보니까 양반 지배층으로부터도 백성들로부터 원성이 좀 자자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흥선대원군이 퇴진하는데 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유생들의 반발이 심했고, 그 유생 중에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대원군 퇴진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결론, 거기 대원군 퇴진이 있죠. 대원군 퇴진 밑에다가 쓰라고. 최익현 등 양반 유생들의 반발, 퇴진 상소. 그러니까 최익현 퇴진 상소라고 쓰자. 최익현 퇴진 상소를 올린 사람이고, 결정적으로 이게 흥선대원군이 퇴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어서 최익현 퇴진 상소 줄. 그리고 생각, 최익현은 유생이야, 유생. 그럼 결국 이 당시에 양반 유생들의 반발이 대원군 퇴진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최익현이 퇴진 상소를 올렸을 때 그 상소 내용 안에 대원군을 비판하는, 대원군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거기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것도 다 문제야. 양반 유생들이 반발했을 것 같은 거, 경복궁 중건 사업, 서원철폐, 동포제, 호포제 등을 비판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대원군 퇴진 상소 안에는. 그러나 반대로 양반 유생들이 지지한 정책도 있다 그랬지? 그거 뭐라 그랬지? 쇄국 정책. 그래서 대원군의 퇴진 상소 안에는 무슨 정책은 들어가면 안 돼? 쇄국 정책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보라고. 그거 다시 와서. 그래서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퇴진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뭐다? 최익현의 퇴진 상소. 그렇게 해놔. 그리고 하나 더 써놓으세요. 또 무슨 말이냐면 고종이 성년이야. 고종이 성년이 된 거야. 고종이 성년.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권력을 잡은 게 아들인 고종이 미성년의 나이로 왕에 즉위했기 때문에 결국은 섭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명분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때는 이미 성년이 고종이 성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뒤에서 섭정을 할 명분이 사라진 거지. 자, 그래서 고종의 성년이 되면서 고종이 친히 정치해야 된다. 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친정은 친히 정치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고종이 성년이 되어서 친정에 관한 요구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게 바로 무엇의 배경이다? 대원군 퇴진의 배경이야. 대원군 퇴진의 배경. 그래서 결론은 대원군이 이때부터 퇴진한다고. 73년에. 그리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되는 거야. 고종의 친정. 거기까지. 자, 그래서 집권하고 지금 퇴진했죠. 그래서 그 퇴진하는 배경도 좀 써놓고 기억하시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야. 다시 66년에 병인박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68년에 오페르토 도구 사건, 71년에 신미양요하고 척합의. 다시 내용 공부합시다. 자, 1866년 병인양요로 가. 자, 배경은 프랑스 신부 처형이지. 그리고 통상 요구지. 그래서 결국은 누가 쳐들어온 거야? 프랑스 로즈 제도 강화 진공출. 그래서 프랑스가 쳐들어왔다. 어디를? 강화도를. 강화도는 동그라미. 누가 활약을 했다? 한성근, 문수산성, 양원수, 정족산성. 다시 줄. 그리고 한성근, 양원수, 동그라미. 그거 바뀌면 안 돼. 어제언으로 바뀌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걸 신경 써서 읽으라고. 그러나 40여일 만에 철수한다. 이 과정에서 뭘 약탈해 갔다? 외교장각 도서 약탈. 그거 줄. 프랑스군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의궤 등 약탈. 의궤 줄. 그래서 조선시대 했잖아. 조선왕조 의궤할 때 조선왕조 의궤가 외교장각에도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게 프랑스군에 의해서 약탈되어 갔다. 병인양요 때 약탈된 문화재였다. 그래서 그동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2011년에 다시 반환됐다까지 출처나. 2011년 임대 형식으로 반환됐다. 자,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 자, 신미양요는 언제? 1871년. 원인은 셔먼호 사건과 동상용호. 셔먼호 사건은 그런데 이때 일어난 거라는 거지. 1866년에. 셔먼호 사건은 셔먼호 대동강 침몰 그거지 뭐. 그래서 결국 미국 로저스 제도 강화도 진공출. 그래서 강화도 동그라미. 자, 그래서 병인박해를 원인으로 프랑스가 강화도 침공, 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강화도 침공, 두 차례 양요의 격정지는 강화도 동그라미. 강화도. 그 두 차례 양요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활약한 사람은 누구다? 광성보 어제연. 광성보 어제연. 어제연 동그라미. 그래서 바뀌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 옆에다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22일 만에 철수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철수할 때 이게 장수 숫자거든. 그래서 숫자가 새겨져 있는 길을 약탈해 간다. 이거 하나 써놔. 숫자기. 수자기 약탈. 숫자가 새겨져 있는 깃발. 깃발 하나를 약탈해 간다고. 그게 거기 숫자가 새겨져 있어. 숫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장을 표시하는 대장기야. 대장기. 그럼 여기서 숫자는 뭐야? 어느 장군의 대장기? 어제연. 자, 그래서 숫자기 약탈 이렇게 써놔. 그래서 이 숫자기 어제연의 대장기가 약탈당해 있대. 그래서 그동안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에 보관돼 있다가 2007년, 이건 좀 오래됐어. 2007년에 다시 숫자기가 반환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사료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 그의 대장기인 숫자기가 약탈당했다. 그래서 미국에 보관돼 있다가 2007년 다시 반환됐다 하면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야? 신미양요와 어제연 말하는 거야. 신미양요와 어제연. 의궤가 약탈당했다. 그래서 프랑스다. 그러면 병인양요를 말하는 거야. 병인양요. 숫자기 약탈. 그럼 어제연 말하는 거야. 어제연. 그래서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척합의를 건립했다. 척합의도 중요하단 말이야. 척합의는 신미양요 이후에 세운 비석이다. 그 안에 자, 신미양요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의 의지가 반영된 쇄국정책 줄.
척합의를 전국에 건립했다. 이모군란 후 뭐야? 일본의 압력으로 서울의 척합의는 철거된다. 자, 척합의의 내용 있지? 그거 다 줄쳐놔. 그 사료지문 나오는 거야. 한번 읽어봐.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그걸 양이 침범이라고 하는 거야. 한자로는 양이 침범.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그래서 한자를 읽어봐. 양이 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이란 뜻이야 그게. 그래서 양이 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 병인년에 비문을 짓고, 병인년에 비문을 짓는 건 무슨 소리야? 병인양요를 계기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야.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민년에 비석을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병인년에 그 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서양의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화해하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이 문구는 어느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병인양요 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문의 내용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비석은 이때 세웠다라는 거지 뭐. 그래서 그게 척합의의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척합의는 밑에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결국은 뭐 하라는 거야? 척화주전론 줄쳐놔. 척화주전론. 싸우자. 이거 무슨 말이다? 배척하자. 화해하는 것은 배척하고 싸우기를 주장하자. 화 아니면 전 둘 중에 하나잖아. 화는 화해하는 거고 전은 싸우는 거고. 이때 서양이 통상요구를 해오는 거 아니야. 프랑스하고 미국이 통상요구를 해올 때 뭐야? 프랑스하고 미국의 통상요구를 수용하면 화해하는 거고 거부하면 싸우는 거고 이런 얘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정책을 핀 거야? 결론은 싸우자라는 얘기잖아. 척화 주전론. 그럼 결국은 통상을 거부하는 정책이라는 거지.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정책을 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이 척합의의 내용이 척화 주전론이라는 거지, 결론은. 그렇다면 통상을 거부하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문구라는 거지, 결론은. 그 문구는 병인양요 때부터 나와서 신미양요 때 그 비석을 세웠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거는 사상적으로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해. 그래서 위정척사 줄.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척합의에 들어가 있는 이 척화주전론은 통상을 거부하는 정책인 거고, 사상적으로는 무슨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야? 위정척사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거야. 이건 다시 할 거야, 나중에. 위정척사. 자, 그럼 읽으세요. 척화주전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계기로 척화주전론이 제기되었다. 척화주전론은 서양의 통상요구를 거부하는 통상반대 운동이다.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을 지지하는 정책이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것은 결국은 흥선대원군의 무슨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대외적으로는 그걸 쇄국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쇄국은 문을 닫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서양의 통상 요구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서 화답하는 게 아니라 문을 닫는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야? 통상 반대 정책이라는 거지, 이 사람이. 통상 반대 정책, 거부 정책을 한 거고. 그래서 척화주전론과 위정척사를 배경으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은 말이고. 밑에 척합의의 내용은 사상적으로 위정척사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생들의 입장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이항로, 기정진 줄쳐놓으세요. 위정척사 사상 줄 대부분의 유생. 그래서 조선의 전통적인 성리학자들, 대부분의 유학자들, 성리학자들, 양반들은 위정척사 사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위정척사가들은 서양의 통상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한다? 반대, 거부.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그런 정책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양반 유생들이 경복궁 중건 사업이라든가 서원철폐라든가 동포제, 호포제는 반발을 했을지언정 이 쇄국 정책은 지지한 정책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래서 결론.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대내적인 정책이 있고,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몇 개 써드렸지? 외워야지. 대내적인 비변사 폐지서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대외적인 정책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지. 대외적인 정책은 뭐다? 쇄국 정책을 당연히 말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흥선 대원군에 대해서 하신 거야.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78쪽으로 갑시다. 조일수호 조규와 강화도 조약으로 가는 거야. 조일수호 조규와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는 병자수호 조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1876년에 무엇이 체결된다? 조일수호 조규. 조는 조선 일본과 수호 조규. 다른 말로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보통 강화도 조약으로 용어가 잘 나오긴 하지. 근데 요새는 조일수호 조규라는 용어로 나와.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 그다음에 병자년이야. 그래서 병자수호 조약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배경.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아까 하실 때 하셨지. 1873년에 누가 퇴진을 합니다. 누가 퇴진을 하지? 흥선대원군이 퇴진을 하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퇴진하고 이때부터 흥선대원군이 퇴진하고 흥선대원군은 퇴진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된다고 이때부터. 근데 흥선대원군은 생각해보면 무슨 정책을 했던 사람이야?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했던 사람이거든. 쇄국 정책, 서양의 통상 요구에 반대하는 정책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고종과 민씨정권이라고 한다. 고종과 민씨정권은 개화정책으로 전환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야.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 퇴진은 조선의 대외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 된 거야. 그래서 쇄국 정책을 고수하던 흥선대원군이 퇴진하고 1873년부터 고종이 친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종과 민씨정권은 개화정책에 관심을 갖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되네요. 대원군 퇴진 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됐고 고종과 민씨정권은 개화정책으로 관심을 전환시켰다. 이 상황 하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 운요 사건이 1875년 줄쳐놓으세요. 1875년. 그래서 운요 사건이 바로 결정적이야. 운요 사건. 이게 더 먼저지. 조일수 조규 앞에 운요호 사건. 요호 사건. 이건 일본 밴데 일본이 조약 체계를 강요한 거야. 일본의 강요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강요. 그리고 읽으시면 되지 뭐. 일본은 1875년 군함 운요를 강화도 또 동그라미 초지진에 접근시켜 조약 체계를 강요했단 말이지. 근데 이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같으면 프랑스, 미국과도 싸웠는데 일본과도 싸웠겠지. 거부했겠지. 그런데 이때는 고종이 친정을 하고 있을 때고 고종은 개화 정책에 관심을 보이던 때라서 결국 일본의 강요를 어떻게 수용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뭐야?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들이지. 고종의 친정, 고종과 민씨정권은 개화 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그 다음에 운요 사건, 일본의 강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한 건 아니야, 사실은. 일본의 강요로 체결된 타율적 성격의 조약이다. 그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 대내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강요로 이루어진 타율적 성격의 조약이었지만, 대내적으로는 고종이 개화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조약이 자율적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기본적으로 타율적 성격이지만 고종과 민씨 정권은 개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자율적인 성격도 조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일본의 강요로,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일본의 강요로 체결되었는데 신원과 구로다 줄.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로 신원이라는 사람이 나간고 일본 구로다라는 사람이 대표로 강화도에서 조약을 체결한 거야. 그래서 신원과 구로다 줄. 이 조약의 의의가 뭐냐?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 줄.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서양은 아니지. 근데 서양 이러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그래서 이때 형식적으로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문호를 개방하면서 근대사회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타율적 줄, 자율적 줄. 이 조약은 타율적 성격도 있고 자율적 성격도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타율적 성격이다. 그걸 말하는 거는 주로 저걸 물어보는 거야. 일본의 강요로 운요 사건. 자율적인 성격은요. 좀 전에 얘기했지. 고종은 이때 고종과 민씨 정권은 개화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게 자율적 성격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당시에 조약 체결을 내부적으로 지지했던 관리들도 나오는 거야. 대표인 사람이 박규수라는 사람이야. 끝에 박규수 지지. 박규수 체결 지지 그거 쫓아오세요. 박규수라는 사람 기억해놔. 박규수라는 사람은 강화도적 체결을 어떻게 지지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자율적 성격이라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불평등 조약이다. 자, 우리나라가 외국과 이 당시 이후에 다 일본뿐만 아니라 어쨌든 다른 나라하고도 다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체결한 조약은 다 불평등 조약이야. 먼저 근대화된 나라와 전근대적인 조선과의 조약 체결. 그래서 불평등.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불리한 내용으로 주로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다. 그래서 그거 크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별표천하. 그게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조일수 조규가 체결되는 과정을 했어. 자, 조일수 조규의 내용은요. 내용 자체도 물어보고 그게 사료지문으로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료지문 편에서 반드시 이 근대사회도 사료지문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세요 한번. 자, 내용 별표천하 별표.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요 4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조선은 무슨 국이라는 게 있어? 조선은 자주국이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조일수 조규에 규정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드리고 이렇게도 물어본단 말이야 일단. 그래서 조선은 무슨 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자주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거 줄. 그래서 그거 사료지문 반드시 읽으라고.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그런데 이건 아까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지금 나열한 요 내용들은 어쨌든 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일본에게 유리하게 일본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일본의 한반도 진출의 발판이 되었던 조약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의도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자주국이라고 집어넣은 거는 규정을 일본이 어느 나라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줄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산에 두 곳을 개항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 자, 강화도 조약, 조일수 조규에는 조선은 일본에게 어떻게 해라? 부산 외 두 곳을 어떻게 해라? 개항하라, 개방하라, 개항이야. 그래서 이걸 개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일수 개항이라고 최초의 개항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한반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조약이라고. 그래서 부산 외 두 곳을 개항하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개항이 규정되었다. 그래서 이 개항, 이 조약으로 그 뒤에 부산, 원산, 인천이 차례로 개항이 됩니다. 그거 줄쳐놔. 부산, 원산, 인천. 부산은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1876년. 무슨 목적으로? 경제적 목적. 원산은 1880년 군사적 목적. 인천은 1883년 정치적 목적.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이거는 의도야, 의도. 강화도 조약에는 그렇게만 돼 있어. 부산 외 두 곳을 개항하라 이렇게. 그리고 이 조약 체결 이후에 부산 직후에 그다음에 80년에 원산, 그다음에 83년 인천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그 도시 틀리면 안 돼. 부산, 원산, 인천 순서대로 읽어버려서 해서 부산, 원산, 인천. 그런데 일본이 이 세 개를 연 게 의도가 각각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목적은 부산, 군사적 목적은 원산, 정치적 목적은 인천. 그래서 바뀌지 않게.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조항이 있다? 치외 법권을 인정한 조약이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일본에게 무엇을 인정했다? 치외 법권을 인정했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한다? 영사재판권이라고도 한다.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조약이다. 이렇게.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조약이다.
그리고 그거는 본문 거기 줄 다 쳐놓으세요.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일본국 관리가 재판한다. 여기 그대로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 아, 요거 치외 법권. 일본인이 개항장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법에 의해서 조선관리가 재판을 못한다라는 거야. 조선법이 침투하지 못하는 장소야, 거기는. 그래서 일본 관리가 영사야. 일본 관리가 일본법으로 재판한다. 그래서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그 다음에 연해 측량권.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조선의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한다. 그래서 측량권을, 해안 측량권을 허용했다. 권을 허용한 조약이다. 근데 이거는 분석 하나만 하다. 왜 그러냐면 치외법권이나 해안 측량권 요 두 개는 대등한 관계에서는 이런 권한을 외국에게 주지 않아. 이건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조항은 이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임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증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 본문의 내용 있죠. 강화도 조약 본문의 내용이 많지만 최소한 요 네 개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의 주요 내용 4개는 반드시 외우시라고요. 외우시고 이해도 하시라고. 그러면 요게 뭐야?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속약으로 간다. 속약. 속약은 뭐냐면 강화도 조약 본문 조약을 체결하고 그 직후에 2개 딸린 속약은 속한 약속이라는 거야. 그래서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에 딸린 속약 2개. 하나는 부록.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거 하고 줄. 하나는 무역규칙이라고 하는 거. 무역규칙. 다른 말로는 통상장정이라고 하고 줄. 여기까지 공부해야 돼. 요새는 요것도 나오니까. 그래서 강화도 조약 본문의 내용과 근데 전체적으로 강화도 조약에서 이거 전체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부록과 규칙의 내용도 반드시 2개씩 정리하시면 돼. 자, 부록에 나와 있는 건 뭐다? 부록. 거류지역 설정, 줄. 개항장을 중심으로 심리내. 간행이정 심리라고 한다. 간행이정 심리 규정.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은 거야. 그걸 거류지라고 해. 거류지 내지는 간행이정. 거류지 내지는 간행이정이 규정되었다. 맵리 심리로. 개항장을 중심으로 반경 심리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거야. 그걸 거류지, 간행이정, 개항장 범위 심리에서 간행이정 심리 이렇게 기억하라고. 거류지, 간행이정 심리. 따라서 이 말은 정확히 이해하시면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강화도 조약 초기부터 일본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 상인들이 내륙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그러면 절대로 틀리는 거야. 개항 초기에는 강화도 조약 직후에는 일본 상인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반경 심리 내에서만. 그래서 그 규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거 하나. 2번째,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 허가 줄. 개항장에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것도 줄. 자, 그래서 그 2개 외우시면 돼. 간행이정 심리, 거류지 심리, 개항장 심리, 개항장 일본 화폐 사용 허용. 그럼 부록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규칙 내지는 통상장정. 일본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 허용, 무관세 줄. 강화도 조약 초기에 일본과 무역은 관세를 매길 수 없었습니다. 무관세 무역을 허용했습니다. 무관세 무역 그거 반드시 줄. 다 일본에게 유리한 거지. 무관세 그 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다?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줄.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했다.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개항 초기부터 개항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양곡을 집중적으로 일본으로 가져갔다고요. 그 근거 규정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2개씩 반드시 기억해. 부록의 간행이정 심리, 개항장 일본 화폐 사용 허용, 규칙 통상장정에서 무관세 무역과 양곡의 무제한 유출. 그런데 거기 옆에 1883년 그거 별표 쳐놔. 1883년이면 어떤 때야? 82년과 84년 그 사이지.
1883년에 뭐가 개정이 된다? 통상장정이 개정이 된다. 통상장정이 개정이 된다. 이때 이제 새로운 내용이 규정이 되는데 그 규정이 뭐다? 1개월 전 통보를 조건으로 방공령 선포 조항 규정. 그거 줄 쳐놓으세요. 방공령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다. 조선의 지방관이 1개월 전 사전 통고를 조건으로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어느 때 들어가야 된다? 1883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일수 조규 직후에는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라고만 나와야 돼. 방공령 선포 규정이 들어가 있다. 그럼 1883년으로 가셔야 돼. 그래서 그거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체결 직후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외국에 자꾸 사신을 파견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는요,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했지만 이때부터는 정부가 개화 정책을 한다고. 개화 정책, 근대화 정책을 한다고. 그래서 자꾸 외국에 사신을 파견하기 시작해. 그래서 최초로 개항 직후 최초로 파견된 사신이 수신사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수신사 줄.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일본의 1차 수신사 김기수 줄 쳐놔. 그래서 김기수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1차 수신사가 파견됩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그래서 개항이라고 그랬지 지금. 개항 이후 외국에 처음으로 파견된 사신이 누구다? 1차 수신사. 누구? 김기수. 이렇게. 그 사람이 갔다 와서 쓴 글이 뭐다? 일동기후 수신사일기 줄. 그 다음에 반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조약 체결되지만 이 조약 체결은 안 된다라고 반발한 세력도 있는 거야. 반발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최익현이라는 사람이야. 최익현 줄. 최익현 정부의 오불가서 줄. 외양일체론 줄. 조약 체결에 반대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체결을 계기로 오불가소를 제기하고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며 이 조약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다? 최익현 기억하세요. 최익현이 아까 뭐도 올렸다 그랬지? 대원군, 퇴진, 상소도 올린 사람이 바로 최익현이지? 그래서 흥선대원군 퇴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해서 불가소, 외양, 일체론 주장. 그러나 이때는 고종이 친정을 하고 있던 때라서 유생들, 최익현의 의견을 묵살해버린 거지. 수용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문호를 연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까지 요번 시간에 하신 게 뭐다? 흥선대원군의 정책 있지? 그거 반드시.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있지? 그거 2개 정리하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개를 정리했습니다.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